일반 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이 중력과 관련된 좀 흥미가 있을 만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턴의 중력 이론은 20세기로 넘어와서 이 새로운 이론, 즉 그 아인슈타인이 만든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의 얘기는 뭐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고 좀 이제 이, 한 번에 쉽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여기서 이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다루기는 좀 쉽진 않지만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제 19세기의 발견을 바탕으로 그 전자기학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그 전자기학을 통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자기파다라는 등등 뭐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 뉴턴 역학에 기반이 됐던 이 갈릴레이 상대성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이 전자기학과 뉴턴 역학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특수상대성이라는 것을 이 1905년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그 뉴턴의 중력 이론이 이 특수상대성하고도 역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특수상대성에 맞게 뉴턴의 중력 이론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걸려서 1915년에 완성된 형태로 이제 내놓은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기존의 이 중력 이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력 이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중력 이론보다 더 확장된, 더 제대로 된 중력 이론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게 된 이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얻게 되는데 이 중요한 단서가 됐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갈릴레이가 했던 그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레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이론, 그러니까 물체는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 이런 걸 이제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제 제안을 했고, 그걸 이제 실험으로도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갈릴레이의 주장을 이제 뉴턴이 받아들여서 그 중력이, 그 뉴턴의 중력 이론을 만들 때도 그 갈릴레이 발견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거를 이제 지금은 이 약한 등가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이 중력을 받는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적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운동 법칙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인데, 근데 이 힘이 중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보면 중력의 법칙에,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 힘이 질량에 비례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고 돼 있으니까 힘을 받은 물체는 힘을 가한 물체, 그러니까 그게 주는 게 이제 지금 중력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지구가 주는, 우리는 이제 지구가 주는 지구 중력장에 살고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 이 중력을 받겠죠. 근데 그 중력이 바로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도록 뉴턴의 중력 법칙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운동 법칙하고 결합을 해보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다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질량과 질량이 서로 이 소거가 되겠죠. 그 얘기는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질량과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똑같이 자유낙하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왼쪽에 나오는 이 질량과 오른쪽에 나오는 이 질량은 다른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 다른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나오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나오는 이 질량은 우리가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질량은 운동의 법칙으로부터 정의된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 힘에 대해서 운동에 저항하려고 하는 물체의 성질, 그거를 이제 질량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이 질량은 우리가 이제 중력 질량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건 중력의 법칙에서 정의되는 질량입니다. 근데 중력의 법칙에선 중력의 크기가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양쪽에 똑같이 질량이라고 나오지만 그 질량이 정의되는 기반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쪽은 운동의 법칙이고 이쪽은 중력의 법칙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될 이론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거죠. 다만 실험을 해보니까 저게 모든 물체가 똑같이 낙하하니까 저렇게 놔야만 이제 이 관찰된 모든 물체가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뉴턴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이 그 중력의 법칙을 만들 때 그 중력의 세기가 질량에 비례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미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그 이미 뉴턴의 법칙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정의되지 않고 관성 질량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등가 원리 또는 이제 약한 등가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등가 원리의 이제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그래서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중력하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또 똑같은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성력입니다. 그러니까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쓰고 있는 좌표계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라서, 그러니까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그때 그 질량은 사실 그 관성 질량인 거죠. 근데 그것도 근데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똑같다라고 놓으면 이게 중력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성력하고 그러니까 이 중력을 이제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겪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러니까 중력과 관성력을 이제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지구 중력장, 그러니까 중력이 일정한 데 달고 있는 거잖아요. 중력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정한 중력장을 내가 좌표계를 잘 잡으면, 그러니까 가속되는 좌표계를 잡으면 중력이 사라지는 그런 좌표계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실제로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중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 좌표계는 정확하게 중력 가속도로 가속이 되는 좌표계가 되죠. 그럼 내 좌표계 안에서는 그 중력이라는 힘과 내 좌표계가 가속되고 있어서 받는 관성력이 정확하게 상쇄가 돼서 나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중력의 굉장한 이제 굉장히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은 그런 힘이다 라는 거고, 자, 이런 게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 이 갈릴레이가 했던 이 실험, 이 전설에 따르면 이 갈릴레이가 이렇게 피사의 사탑에 가서 이 물체를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얘기는 아마도 그 후대에 아마 갈릴레이의 제자쯤 되는 어떤 사람이 아마 약간 각색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고, 실제로 갈릴레이가 했던 실험은 사실 피사의 사택 가서 물체 떨어뜨려 보세요.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그럼 두 물체가 동시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물체 가지고 하면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갈릴레이가 했던 방법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빗면에 물체를 놓으면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이것도 역시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물체, 그러니까 질량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떨어지게 해보니까 다 같이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천천히 내려오니까 더 관찰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실험을 이제 현대에 와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겠죠. 물론 현대 전에 이미 이 19세기에도 다 해봤고, 그래서 유명한 이제 몇 가지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똑같이 자유낙하한다는 것.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좀 재미있는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 인류가 처음에 이제 달에 갔을 때도 그 달에서는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 저항이 없으면 똑같이 낙하하겠죠. 그래서 달 표면에서 자유 낙하하는 실험 그 영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도 공기를 다 없애고 그러니까 진공 실험에서 자유 낙하를 해보면 정말 똑같이 떨어지나,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는 그 영상을 이제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고 정말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물리학은 실험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로 실험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Well, in my left hand I have a feather. In my right hand a hammer. And I guess one of the reasons we got here today was because of a gentleman named Galileo a long time ago who made a rather significant discovery about falling objects in gravity fields. And we thought that where would be a better place to confirm his findings than on the moon. And so we thought we'd try it here for you. The feather happens to be appropriately a falcon feather for our falcon.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ground at the same time. How about that? It proves that Mr. Galileo was correct in his findings. This is NASA's Space Power Facility near Cleveland, Ohio, and it is the world's biggest vacuum chamber. It's used to test spacecraft in the conditions of outer space, and it does that by pumping out the 30 tons of air in this chamber until there are about 2 grams left. And it's kind of got an eccentric construction, which is part of its history. It was built in the 1960s as a nuclear test facility to test nuclear propulsion systems, and that meant that they built it out of aluminium to make the radiation easier to deal with. Aluminium is not the best thing, the strongest material to build a vacuum chamber out of, so they built an outer concrete skin, which is part radiation shielding and part an external pressure vessel, so that this thing can take the force that's present on the outside when it's pumped out to the conditions of outer space. And drop them at the same time to see which fell fastest. True nature of gravity, we have to remove the air. It takes 3 hours to pump out the 800,000 cubic feet of air from the chamber. Okay, we dropped 2 Militor in the last 30 minutes. But once it's complete, there's a near perfect vacuum inside. 6104 manual, 10% open. Station 1, go for drop. PCV 30-1, pressure set point at 240 psi. We are go for drop. 10, 9, 8, 7, 6. Exactly. Exactly. They came down exactly the same. Wow. Look. That's right there. Look at how they hit right there. Exactly. You're back on the side. Exactly the same. Feathers don't move, nothing. Look at that. That's just... Isaac Newton would say that the ball and the feather fall because there's a force pulling them down. Gravity. But Einstein imagined the scene very differently. The happiest thought of his life was this. The reason the bowling ball and the feather fall together is because they're not falling. They're standing still. There is no force acting on them at all. They weren't.
자, 이제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겠죠. 자, 그 확신의 결과의 연장선이 바로 이 우리가 중력과 관성력을 이제 구별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력이 이제 대신에 이렇게 그 큰 가속되는 좌표계에 놓였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거냐. 근데 우리는 워낙 관성력이라는 느낌을 이에 대한 이해가 없고 모든 걸 중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성력을 다 중력처럼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속도 같은 거 할 때 그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이착륙할 때 굉장히 큰 가속도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행기를 몰고 있는 그 조종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가 앞으로 가속이 되는데 그럼 그 자기 뒤쪽으로 그러니까 그 이 관성력이 굉장히 가해지겠죠. 근데 그 관성력을 마치 중력처럼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굉장히 센 가속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항공모함 초기에는 그러니까 가끔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낮에는 그 사방이 보이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돼도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시각을 통해서 봤는데 야간에도 비행기가 이제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앞으로 엄청나게 가속이 되면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순전히 이 그 전투기를 모는 이 조종사는 자기가 등 뒤로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더 세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자기가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거기서 이제 침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너무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꺾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술을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자기가 수평면 그 비행기 그러니까 배의 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되고 있는 건데 위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버리면 물에 처박겠죠. 이런 이제 사태가 생기는 거죠. 또 그 사실은 이렇게 또 그 전투기를 몰면 전투기의 속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전투기가 선회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의 비행기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전투를 한다든지 또는 미사일 공격을 피한다든지 할 때 급격하게 이렇게 회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받는 가속도 굉장히 크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몇 배의 이제 가속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큰 가속도에 놓였을 때 이제 견뎌야 되니까 그게 이제 원심기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원심기 훈련하는 이제 영상을 하나 구해왔으니까 이게 보면서 이때 그 조종사들이 그러니까 중력이 굉장히 세진 걸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가 평소 몸무게보다 몇 배, 뭐 아주 클 때는 10배 이렇게 늘어나는 그 상황을 이제 견디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라인 주고 앞에 보고 라인 주고 뱀 주고 계속 보세요. 계속 주고 좀더 그만하세요. 육지 4초 만에 이렇게 빠지셨어요. 심호흡 깊고 크게. 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과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힌트를 얻어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에 따르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력이 있으면 그 중력장 안에서 이 자유낙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사람들은 전혀 중력을 못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력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그럼 우리가 보통 중력이 하나도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성립하는
이제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좌표계에서는 이 특수상대성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성 좌표계라고 얘기했던 이제 그런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는 뭐냐면, 중력이 있더라도 그 중력에서 이 자유낙하하는 좌표계는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센 데에서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낙하할 것이고, 약한 데서는 천천히 낙하하겠지만, 그 낙하하는 좌표계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그냥 물리 법칙이 다 똑같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유낙하 좌표계가 이제 관성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이제 국소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근데 이 말이 약간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관성계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영역이 작은 영역에서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체를 다 관성계가 되진 않고 작은 일부 영역에선 그러니까 자유낙하 하는 게 이제 된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지구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지면에서 중력장이 상수로 일정하다라고 놓지만, 실제로 지구는 둥글죠. 지금 여기도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둥근데, 둥글기 때문에 이 중력장이 사실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위치하고 이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약간 다를 거고, 높이에 따라서 세기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관성계가 되는 그런 건 없고, 내가 이제 작은 영역에서만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관찰한 거는 그런 이제 등가 원리에 의해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정지한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면 빛이 이 한쪽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반대편 엘리베이터로 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냥 이게 빛이 직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사람은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안의 빛을 이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자유낙하하고 있죠. 그럼 자유낙하를 하면은 그 좌표계가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걸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보기에는 빛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그냥 직진하는 거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빛이 엘리베이터와 같이 자유낙하하는 걸로 보이겠죠. 그럼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럼 저게 빛이 휘어가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물론 실제 저렇게 실험을 해보면 저게 휘어간다는 게 너무 작아서 지구상에서 실험해가지고 저걸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밖에 있는 관찰자는 저 빛이 휘는 이유가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 중력의 효과에 의해서 빛이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곡선, 휘어진 길을 갈 거다라는 거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의 효과로 길이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번에는 자유낙하를 하는데, 이 자유낙하를 하는 사람이 가진 시계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자유낙하하는 사람이 보기엔 시계가 그냥 일정하게 가는데, 근데 이 밖에 있는 중력장 안에 지구에 고정되어 있는 관찰자가 보면, 그러니까 이 시계가 일정하게 가면서 여기 있는 시계하고 여기 있는 시계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제 특수상대성에 따르면 서로 상대 속도가 있으면 시계가 다르게 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 있을 때의 상대 속도하고 여기 있을 때의 상대 속도가 자유낙하를 했으니까 여기가 더 빠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엔 더 느리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똑같은 시계인데 비해서,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해보면 서로 다르게 가는데, 다르게 가는 비율이 다르니까 여기 그 높은 데 있는 시계와 낮은 데 있는 시계가 시간이 다르게 갈 거다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걸 잘 계산을 해보면 이 더 낮은 데 있는 시계가 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가 더 빨리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두 시계가 왜 다른 비율로 시간이 가느냐라는 게 중력의 효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중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시간도 다르게 가고 결국 거리도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력은 결국 이 중력의 효과를 이 시공간의 길이와 시간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타내는 이 시공간의 매트릭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고, 그럼 그 중력의 근원이 뭐냐 하면 물질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중력이 생기는 거니까, 바로 이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이제 휘어질 것이다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일반 상대성의 이제 그 내용인 것이죠. 근데 시공간이 휘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게 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휘어진 시공간에서 자유낙하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그러니까 마치 중력이라는 걸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였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 이 모든 물체가 똑같이 질량에 관계없이 이제 똑같이 움직였는지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그냥 휘어진 시공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질량과 관계가 없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실제로 그러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것도 이제 그 이런 작은 스케일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별빛이 태양 주위를 지날 때 휘어진다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그 이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고도에 따라서 시계가 다르게 간다라는 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으로 확인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 원자 시계로도 쉽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시계가 워낙 그 성능이 좋다 보니까 실제로 그 높은 빌딩의 그러니까 꼭대기층과 아래층이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는 거를 이제 원자 시계를 써서 직접 확인도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지구에 더 가까운 쪽에 중력이 더 센데 이렇게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한 100년 산다고 치면 뭐 한 1초 정도 더 오래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력의 경험 얘기할 때 그 밀물과 썰물을 얘기를 했었죠. 그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것이 달의 중력인데 그 달의 중력 중에서도 이제 기조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 지구하고 달은 서로의 중력으로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이제 달의 중력을 작용하고 반대로 달도 지구의 중력을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작용 반작용으로 서로 상호에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지구에 사는 우리는 달이 잡아당기는 그 중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 느낄 수 없습니다. 왜? 지구가 달로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달이 지구를 공전한다라는 것도 자유낙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유낙하를 하는 거죠. 다만 방향이 옆방향에 속력이 있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딱 힘은 그 지구 방향으로 받는데 운동 방향이 이거니까 이게 마치 구심력처럼 작용해서 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낙하 좌표계에서는 중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달이 이제 가하는 중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중력이 완벽하게 사라지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낙하를 해도, 그러니까 지구에서 자유낙하할 때하고 태양에서 자유낙하할 때, 그럼 우리가 눈을 가리면 구별할 수 없느냐?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완벽하게 구별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 작은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기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기조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낙하를 하더라도 중력의 세기가, 예를 들어 달이 이제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달의 중력도 달에 가까운 이쪽의 중력이 더 클 거고 더 먼 쪽 이쪽의 중력은 약할 겁니다. 그럼 지구가 받는 중력은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지구의 중심이 받는 크기만큼의 중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크기만큼 지구는 자유낙하를 합니다. 달로. 근데 그러면 그 크기로 자유낙하를 하니까 그럼 요쪽 면을 생각해 보면 요쪽 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받은 중력보다 자유낙하하는 게 더 적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그 자유낙하하는 것보다 약간 남는 중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약간의 여력이 남는 거죠. 자, 이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은 달의 중력이 중심보다 작아요. 작은데 중심만큼 자유낙하를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뭐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실제 받는 중력은 더 작아서 여기 있는 이 지구의 부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구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 중심이 받는 중력만큼 이 자유낙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면은 이쪽 방향으로 남는 힘을 받고, 이쪽 면은 이쪽 방향으로 남는 힘을 받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의 그 차이 나는 힘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차이가 바로 이 중력이 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유낙하를 해도 없애지 못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조력이라고 하는 건 자유낙하를 해서 없앨 수 없는 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가 지구에서 자유낙하를 하느냐, 태양에서 자유낙하를 하느냐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하는 그 차이는 없앨 수 있지만, 이 기조력 차이, 그러니까 중력장의 차이로 나타나는 그거는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 물질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 휘어지는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자유낙하한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기조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질이 존재하면 만들어내는 중력이 이 기조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제 밀물과 썰물이 생길 때 다리 이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왜 밀물과 썰물이 양쪽에서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이게 물이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물이 올라가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올라가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중력의 차이,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거와 실제 받는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기조력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쪽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 이유로 지구가 자전을 하면, 그러니까 요 위치에 갔을 때는 물이 많아져서 이제 밀물이 될 거고, 요 수직 위치에 오면 썰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두 번 있게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 기조력의 세기는 이제 그 크기의 이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작용하는 기조력은 여기 1m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무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구 정도 이렇게 거리가 돼야만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달의 기조력은 지구에 이제 밀물과 썰물을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지구도 달에 기조력을 작용하겠죠. 근데 지구가 달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그 질량으로 치면은 한 80배 더 무거우니까 작용하는 기조력도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구의 기조력에 의해서 달은 뭐 밀물, 썰물,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작용해서 더 훨씬 강하게 작용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달의 이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이제 아예 맞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달은 이 기조력, 지구에 의한 기조력의 꾸준한 작용으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서, 그 이유로 해서 우리는 항상 이 달의 한 면만 보게 돼 있다. 왜? 같이 도니까. 그래서 보는 면만 보이고 뒷면은 이제 계속 못 보고 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달이 지구에 미치는 그 기조력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으니까 이제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데, 이 밀물과 썰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육지에도, 그러니까 땅에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쌓여서 이것도 역시 이제 일종의 이 마찰력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이 서서히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지구 자전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느려지는 거죠. 좋은 얘기죠. 하루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물론 워낙 느려서 1년에 뭐 굉장히 이제 작은 양만큼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이 달에도 서로 작용해서 이 지구와 달의 거리도 이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기조력이 또 강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언제냐면, 이 블랙홀 같이 이렇게 이 일반 상대성 효과가 강하게 중력 효과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기조력이 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일이 생기면, 물론 뭐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블랙홀의 지평선 근처에 가면 진짜로 위아래로 늘어나는 기조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몸이 갈기갈기 찢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제 굉장히 큰 힘이 작용한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의 결과로 예측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물질이 굉장히 고밀도로 이렇게 작은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블랙홀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물질이 이제 뭉쳐야 되느냐? 근데 이게 이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블랙홀이 되려면 이 크기가 이제 이 3km, 반지름이 3km 정도로 이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태양 그거보다 훨씬 더 크죠. 예. 그래서 그 태양이 이제 그 상태에서 블랙홀이 되려면 밀도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원자 핵 밀도 정도가 돼야만 이제 블랙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실제로 그런 게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이제 별의 일생 같은 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천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블랙홀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게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다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 태양 질량의 몇 배 정도 되는 블랙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은하 중심에는 그 태양 질량의 뭐 100만 배 이상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관측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 그 관측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측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이제 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별을 관측을 하는 건데, 그 은하 중심에는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별도 많고, 물질이 많으면 먼지도 많습니다. 이렇게 먼지층들이 많으면 그 먼지 때문에 이제 그 별들이 내는 빛이 이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우리 은하 중심을 보면 먼지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은하 중심부를 관측을 하려면 이런 먼지 같은 걸 잘 투과하는 그 전자기파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이 전파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먼지를 잘 투과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전파 망원경으로 우리 은하 중심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강력한 전파들을 내는 천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해서 은하 중심을 관측을 했는데, 거기에 뭔가 있어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990년대 말부터 이제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이 은하 중심부 그 별들의 움직임을 이제 적외선 망원경으로 이제 꾸준히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관측한 결과들을 모아서 보니까 이 별들이 그러니까 그 은하 중심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공전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측이 돼요. 그래서 이 주기가 짧은 것들은 이제 한 10년 관측하면 한 주기 완전히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쭉 관측을 하면 자 주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궤도의 이제 이 반지름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 케플러 제3법칙을 쓰면, 그러니까 주기를 알고 궤도 반지름을 알면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이제 물체의 질량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저 은하 중심에 질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별들의 이제 그 궤도가 관측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하면 질량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질량이 얼마의 크기에 모여 있나도 이제 그 관심사겠죠.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되려면 주어진 질량이 얼마 크기보다 더 작은 영역에 모여 있어야 된다가 되니까, 근데 그 작은 영역은 직접 관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가장 그 근접하는 궤도를 도는 그 별을 찾아내면 그러니까 그 궤도의 반지름보다는 분명히 작은 영역 안에 있겠죠. 그래서 그 별들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이제 찾아내 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 관측에는 이제 S2라고 놓은 이게 가장 근접하는, 그러니까 중심부에 제일 가까이 가는 이 거리를 가졌으니까 요거보단 작을 거다를 했고, 그 후에는 이제 이 다른 천체가 또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더 작은 영역 안에 저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보면 현재는 그러니까 이 120AU, 그러니까 1AU는 천문 단위,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러니까 120배 안에 이 태양 질량의 이제 430만 그 배가 되는 그런 뭔가가 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이 블랙홀일 거다라고 이제 그거 외에는 다른 천체를 생각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최근 관측에는
더 가까운 것도 발견이 돼서 이렇게 그거에 다시 10분의 1로 줄어서 좀 더 블랙홀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중심에 이런 이 초거대 질량을 가진 이제 블랙홀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관측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그 우주론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천체 물리학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이렇게 받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암흑 물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암흑 물질은 그 빛을 내지 않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빛을 안 내는 대신에 존재는 해서 그러니까 그 중력 효과를 통해서 이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이런 물질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그러니까 지구를 이루고 있는 이런 물질보다 그거하고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에 이제 몇 개를 소개해 보자면 일단 그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은하들이 이렇게 별들이 분포를 하는데 이 별이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요 돌고 있는 속력이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그거는 중력의 작용으로 도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력 법칙을 쓰면, 자, 이 별이 도는 건 90력으로 이제 중력이 90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90력의 크기는 R분의 mv 제곱이 되는데 이게 그 중력이죠. 근데 그 중력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원운동하는 경우에 보다 이게 구대칭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원운동하는 것보다 안에 있는 그 별들 또는 물질들만 중력을 작용하겠죠. 바깥에 있는 것들은 상쇄돼서 작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질량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이제 물질의 이 질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요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그럼 요 별들이 회전하는 속도를 R의 함수로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제 구해보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구해봐야죠. MR이 어떻게 바뀔 거냐. 물론 이렇게 중심으로 갈수록 별들이 더 많아서 질량이 클 거예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우리가 별이 보이면 요 별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별 원반이 끝나고 여기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질량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m이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회전 곡선이, 그러니까 별이 도는 속력이 이 루트 r분의 1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자, 이 관측은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측을 해보면 속도가 안 떨어지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빛을 내진 않지만 뭔가 물질이 더 있어서 이게 이 루트 r분의 1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다. 그래서 이 은하의 바깥에 이렇게 넓은 영역에 걸쳐서 이 암흑 물질이 존재할 거다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증거로는 이렇게 그 멀리 있는 은하들의 사진을 찍어 보면 이 은하들 사진 중에 이렇게 이 중력 렌즈 효과라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효과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여기도 이렇게 그 은하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 것들에서 똑같은 은하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생긴 은하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기느냐? 저 뒤에는 사실 은하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무슨 그 질량을 가진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가 이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중력 렌즈라 그러는데 이제 중력 렌즈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총알 은하단의 충돌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은하가 아니고 이건 이제 은하단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별들이 뒤에 보이면 하얀 것들이 이제 은하들이에요. 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은하 집단인 거죠. 은하 집단과 은하 집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은하단끼리 두 개가 충돌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은하단과 여기 있는 은하단이 이미 충돌을 하고 서로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런 거는 움직임을 관측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돌해서 이제 서로 별 영향 없이 지나갔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있고 그 빨간색으로 된 게 있는데, 이 빨간색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은 물질, 그러니까 그 기체로 된 바리온이라는데 원자들에서 나오는 X선을 관측해서 나오는 이 그 보통 물질의 양을 잰 거고, 이 여기 있는 파란색 그 물질은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서 있는 그 물질의 양을 잰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면,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은 물질은 이제 빛과 반응을 하죠. 그래서 전자기 상호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충돌한 후에, 그러니까 이런 그 암흑 물질이 많은 데는 그냥 훅 하고 지나갔어요. 서로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 원자 같은 이런 물질들은 자기들끼리 반응하느라고 좀 처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걸로부터, 그 다음에 이 은하들은 이 여기 있는 그 기체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암흑 물질 질량에 딸려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려가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 분리돼서 다르게 이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으로 이 암흑 물질이 실제로 큰 스케일에서도 존재한다라는 이제 증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이 우리 우주 구조, 이런 은하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거를 설명하는데도 이 암흑 물질의 역할이 없으면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결국 현재 이제 우주론에서는 이런 이제 암흑 물질이 우리 우주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이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그 윈프라는 이제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질량이 있는 입자,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또는 뭐 액시언 같은 이상한 입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간접적으로 중력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직접 검출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실험들도 이제 이 곳곳에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밝혀지면 이 암흑 물질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주제를 확 바꿔서 그냥 그 인류라고 하는 것이 지구 표면 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항상 받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이제 적응을 이제 해서 이게 이제 중력이 있어야만 또 삶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이거를 벗어나 볼 수 있을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중세에 이제 이런 그 탑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삶을 유지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저 남들이 못 올라오는 높은 데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신에게 더 가까이 간다라는 거였는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했는지, 하여튼 이런 생활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럼 그냥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또 얼마나 중력을 이기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바로 겨루는 게 바로 높이뛰기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시도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 18세기 또는 19세기에 이렇게 이 기구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가벼운 기체를 넣거나, 아니면 그 데운 기체, 그 데운 공기를 넣으면 밀도가 공기보다 더 낮아져서 이게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높이 올라가는데, 사실 여기 보면 꾸역꾸역 또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과는 달리 그러니까 기구를 통해서 높이 올라가는 게 더 먼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 기구를 통해서 더 먼저 올라갔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턱대고 높이 올라가면 이제 죽는다라는 걸 몸으로 이렇게 이제 체험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날아가 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순으로는 이렇게 로켓을 만들어서 이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중력으로부터 탈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멀어지는 거죠. 중력 잡아당기는 물체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 지구로부터 벗어나려면 지구 탈출 속력,
그러니까 초속 11.2km를 얻으면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구 밖으로 나가는 그 탈출 속력이 그럼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처음에 로켓을 개발하고 나서 그냥 로켓을 쏴가지고는 저속력에 이 도달을 이제 못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다단계 로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로켓 문제를 풀어보면 그 로켓의 최종 속력은 이 연료를 분사할 수 있는 속력,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겠죠. 어떤 연료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로켓의 이 최초 질량과 연료를 다 분사하고 났을 때 최종 질량 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약이 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다단계 로켓이었고, 그래서 1단계 로켓으로는 이제 이 10km/s 정도가 한계였는데 이렇게 다단계를 했더니 저 지구 탈출 속력을 넘어서 대략 한 지구에서의 태양계 탈출 속력까지 현재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이제 17km/s,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걸 개발해서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네, 이 다단계 로켓을 이용하면 지구를 벗어나서 또 태양계도 벗어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벗어날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 궤도에서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목성까지만 가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목성 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성보다 더 멀리 있는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탐사를 하는 데는, 그러니까 저렇게 그 로켓의 힘만 가지고 가면은 시간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럼 그 시간이 여기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우주선을 작동시키려면 연료를 실어야 되고 전지도 실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수명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 빨리 도달하는 방법을 1960년대에 우연히 이제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 행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로켓만 가지고는 조금 속력밖에 못 얻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행성이 이렇게 이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목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성의 뒤를 이렇게 근접해서 돌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그 중력에 의해서 충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촉은 안 일어나지만 어쨌든 힘이 작용하니까 이 탄성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물체하고 탄성 충돌을 할 때는 이게 속력을 얻죠.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이 탄성 충돌할 때 해봤죠. 가벼운 물체가 있는데 여기를 무거운 물체가 와서 땅하고 치면 이게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튕겨져 나가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이 속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속력을 얻는 것을 그러니까 중력 도움 또는 이제 스윙 바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그 궤도 같은 거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보이저호가 이게 이제 인류가 보낸 우주선 중에서는 처음으로 태양계 밖까지 나간 성공한 이제 그 우주선인데, 그래서 이 보이저호가 이 목성과 이제 토성 또는 그 밖에 있는 해왕성, 천왕성까지 다 탐사를 지나는 갔는데, 그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목성을 지나가면서 한번 여기 스윙바이로 속력을 얻고, 이제 토성을 지나갈 때 또 한번 얻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태양계 멀리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기회가 이제 70년대에 온다라는 거를 60년대에 계산을 해내서 그때부터 한 10년 준비해 가지고 저걸 발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놀랍게도 정말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 발사가 이제 이 77년에 있었죠. 근데 그 77년에 출발해서 대략 한 35년을 가서 2012년에 이제 태양계 그 물질권, 태양권 계면이라는 거를 이제 벗어나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 가장 멀리 보낸 물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혹시 만날지도 모르는 외계인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실어 보내고 음반 실어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죠. 자, 저렇게 이 지구를 로켓을 써서 벗어나서 이제 중력을 극복하는 건 힘들고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방법 말고 사실은 이 간단하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발견했던 사실이죠. 네. 그 등가 원리. 거죠.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면 중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뛰어내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면 이제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다만 문제는 그게 이제 오래 안 간다라는 거죠. 땅바닥에 떨어져서 뭐 죽거나 다치거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 즐겨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여기 있는 그 번지 점프라는 게 어쨌든 요 떨어지는 몇 초간은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죠.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되튕겨져 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스카이다이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스카이다이빙도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은 몇 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단 속력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공기 저항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공기 저항이 뭐 중력이랑 다를 바 없죠. 이제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 건 처음에 몇 초 또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즐겨 하니까 이걸 또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여기 있는 그 제로 그레이버티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제 뭘 하던 사람들이냐면 우주 비행사 이제 훈련시키던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주 비행사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뭐 일하고 이런 것들에 적응해야죠. 적응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막 그 상승을 하다가 엔진을 끕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날아가던 그 속력이 있으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지만 어쨌든 이것도 자유낙하죠. 그래서 그 자유낙하하는 동안에는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30초 정도의 이 무중력 상태를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무중력 훈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돈 내면 해주겠다. 그래서 한번 가격이 얼마였는지 전에 들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몇 차례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분 동안 이런 이제 무중력 상태를 이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전에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 스티븐 호킹도 저거 신청해서 그 무중력 상태를 이제 즐겨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돈을 좀 내면 이제 이거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낙하는 오래 즐길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든가 뭐 이런 건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자유낙하를 그러면 그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하는 방법은 없냐?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와 그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은 같은 현상이다 그랬죠. 근데 그때 달이 이렇게 지구를 도는 것도 자유낙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데 그 엄청난 속력으로 달려가서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럼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궤도를 놓을 텐데 그러면 영원히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영원히 이 무중력 상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달려서는 안 될 거고 결국 로켓으로 이렇게 궤도에 올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가서 살면 이게 결국 궤도를 돈다는 거는 계속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이제 무중력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중력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중력이 그러면은 왜 즐겁냐? 뭐 그거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잠깐 떨어지는 건 뭐 약간 아찔한 기분이 이제 드는 정도는 해봤지만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종은 지면에서 이제 살아왔고 이 지구의 표면 중력에 이제 적응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무중력 상태가 결코 이제 편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보통 초를 태우면 이런 식으로 불꽃이 생기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데 이거는 대류 현상이 있어서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력이 있어야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있어서 있어야만 밀도가 높은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데 이 똑같은 초를 저 우주 정거장 같이 무중력인 상태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 다르죠. 예. 동그랗게 어느 방향으로는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간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위치마다 불의 색깔이 다른데 그런 것도 이제 다르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우주 정거장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중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소대변 보는 것도 큰 일이 됩니다. 아무데나 이제 이 배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다 이 호수나 이런 흡입 장치를 둬서 흡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앉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 왜 있는 걸까요? 예.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대변을 보면 대변이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폭발과 똑같죠. 내 몸 안에 있던 게 나의 내력의 작용으로 변이 나가니까 변이 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내 몸이 뜰 거다. 예, 그럼 뜨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뜨지 말라고 손으로 잡고서 이제 이를 봐라. 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무중력 상태에 가면 이렇게 이제 산발이 되죠. 네. 근데 저 무중력 상태에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기서 목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그럼 머리 어떻게 감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해서 다 또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무중력의 그 상태가 우리 적응이 안 되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햄버거 먹을 때였어요.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햄버거 먹으면 이게 먹다가 내려놓는 게 문제잖아요. 딴 거 좀 손으로 뭘 하고 싶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한번 내려놓으면 다시 집기가 이게 또 그대로 집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면 이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언제든지 내려놨다가 다시 가져가서 먹고 뭐 이런 거 이제 쉽죠. 예, 심지어는 물도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떠 있다가 필요할 때 내가 흡입해서 마실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건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는 요 그림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도 필요하고 저런 무중력 상태에서 번식이 가능하냐. 그래서 식물 재배도 해보고 다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인간이 가서 번식하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이제 이 성행위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등등을 이제 다 이 실험을 이제 해봤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이제 다 해보고 있다. 이게 앞으로 인류가 정말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서 삶을 개척할지는 현재로선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궁금하면 또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 중력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잡다한 또는 좀 흥미가 좀 있을 것 같거나 이제 좀 재미있을 것 같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들어보라고 이제 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흥미있게 들었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